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5%대인데 은행 예금이 나을까요? 주식 투자가 나을까요? 간밤에 미국 시장 또다시 밀렸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미국 국채 시장의 약세가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자, 국내적으로도 대형 IT주, 자동차주들 같은 우량주들의 주도권이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고평가의 대명사였죠. 성장 테마주들의 몰락이 아주 대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채 수익률 상승 속에서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연 이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9%를 돌파하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이란의 개입 우려로 국제유가 역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팔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에 제 넥타이 색만큼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또 밀렸습니다.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상승 요정, 그린 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시장이 쭉 빠져버렸네요. 이래서 입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지금 완전 대화제가 났는데, 이제 다우가 0.98%, 나스닥이 1.62%, 그리고 S&P 500이 1.3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랑 에너지 업종만이 이제 좀 버텨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좀 크게 급등을 했고요. 특히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4.9%를 돌파를 하면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까지도 좀 영향을 받아서 106선에서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이렇게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또 국제유가까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2.01%,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6%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악재만 깔리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악재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사이에 좀 전쟁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다는 점이겠죠, 아무래도. 어제는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직전에 가자지구 중심에 있는 이 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민간인 사망자가 500명이 넘는 이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마스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금 서로 자기들이 한 게 아니다 라면서 지금 상대방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만 계속 하고 있어서 좀 객관적인 판단까지도 이렇게 좀 어려운데, 그리고 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요르단 방문하는 거,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 수반이랑 이집트 대통령과의 다자 회담도 좀 취소가 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좀 만났고, 변함없는 지지를 또 약속을 했죠, 만나면서.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이 이란의 개입을 시사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줄어들기보다는 격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페드 위원들의 연설이 있었죠. 최근에는 이 계속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줘가지고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이 미세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다. 소매 판매가 진짜 놀라웠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뉴욕의 이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고 이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월러 이사가 추후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결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좀 남겨가지고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나마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하커가 이 금리를 동결하자는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내일입니다. 사실 이 내일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워딩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발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변동폭을 계속 좀 크게 키워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이 9월 신규 주택 착공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은, 지난 9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해서 7%가 상승한 135만 8천 채가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지난 8월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다시 좀 증가세로 전환은 했지만은 시장 예상치였던 이 138만 채보다는 적었다. 미국도 부동산 경기가 영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생각보다 좀 낮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벌써 8%가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대에서 사실은 그 주택 시장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것도 좀 생각보다 착공 건수가 좀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된다. 이렇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크로 지금 환경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요. 자, 특징주로 좀 가보죠. 자, 테슬라 말이죠. 이 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수익성 많이 떨어졌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오늘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기업일 거예요. 사실 테슬라는 그동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건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증가를 했지만은 주당 순이익은 0.66달러를 집계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74달러를 밑돌았고요. 아무래도 이번 분기에서 테슬라가 이 공장 업데이트를 위해서 생산도 중단을 하고 저가형 모델도 이제 가격을 대차 내리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어닝 쇼크는 피해갈 수 없었다. 다만 이 테슬라 측에서는 2023년 생산 목표인 180만 대까지는 변동이 없다고 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 전기 픽업 트럭, 이 사이버 트럭도 11월 말에 첫 인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좀 크게 빠지고 있네요. 아까까지 좀 오르더니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3.73달러 이걸 발표했고,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3.49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가입자 수가 특히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한 549만 명 정도로 이제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려 876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이제 광고 요금제가 이제 가입자 수를 크게 늘렸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정 간 공유를 금지한 정책도 한 몫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이고요. 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서 이 저가형 반도체 H800이랑 A800을 이제 수출을 통제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가 이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은 영향이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이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가지고 본사가 마카오에 있거나 무기 금수 조치 대상이 회사를 수출도 막았고, 미국이 중국을 막으려고 지금 같은 나라의 기업의 팔 하나를 잘랐다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MS365, 이 365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이 최고 경영진부터 이제 아래 직원까지 이제 모두가 좀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1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거래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조 3,500억 달러가 넘는 이 메가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클라우드 부분에서 사실상 경쟁자였기 때문에 이번 협상 이후로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도 지금 아이폰 15 시리즈가 중국에서 너무 좀 안 팔려가지고 관련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팀쿡이 좀 직접 나섰습니다. 팀쿡이 이번에 중국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이 중국 SNS, 이 웨이보에다가 아이폰 15 프로맥스로 찍은 사진을 이제 찍어서 좀 올리기도 했고요. 이 청두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이 많은 게이머들과 좀 소통을 나누면서 홍보를 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 오른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나마 다른 게 하나 또 넷플릭스가 올라가서 좀 다행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자, 우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현물 ETF 오보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보로 인한 상승이 이제 좀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EC에서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좀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무지막지하게 가지고 있는 이 대량 보유자 고래라고 하네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나 랜섬웨어, 다크넷 등의 이제 범죄자들한테서 이제 비트코인을 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거래소가 아니라 따로 암호화된 저장 장치인 이 하드웨어 지역앱에다가 오프라인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법무부, 국세청 이런 기관이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이거를 달러화로 바꾸는데 절차랑 일정 등이 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20만 개 가량 된다고 하고요. 금액으로 치면은 50억 달러, 하나로는 6조 7,600억 원 가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라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들은 추후에 천천히 처분이 될 거고 이제 지금 정부가 미국 정부가 매각한 이 암호화폐 수익금을 천천히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최근 오브스라는 코인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이유가 이란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수혜를 받는 코인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브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주요 블록체인 기업인 이제 헥사가 발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2019년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좀 해소를 하려고 오브스랑 협력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절반가량 빠진 상황이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블록스랑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요즘 현물 ETF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루머가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세계 최대의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리플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루머가 퍼진 건데, 근데 로블록스 측에서는 이렇게 퍼지고 있는 루머가 잘못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엑솔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리플로는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지 않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소문 저런 소문 계속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중국 화장품 수출 뚝, K뷰티, 광군제 수혜 볼까?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군제가 빛나는 솔로의 날이라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솔로의 날이라고 하는데 11월 11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 김시은 팀장님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입고 그냥 퇴근하기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 11월 11일에 강혜쿠님이랑 우리 PD님이랑 2대2로 티타임 어때요? 제가 솔로라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헤드라인을 화장품 쪽에서 사실 최근에 중국 소비 쪽으로 이 화장품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많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쭉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 차이를 가른 것이 약간 좀 중국 쪽에서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자, 헤드라인 한번 풀어주시죠. 우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국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 혹은 중국 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쪽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쪽에서 좀 내용이 집중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광군제 관련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해서 먼저 풀어볼 예정인데 그동안 이제 화장품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의 인식 자체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2010년대 그동안 중국 수출 모멘텀을 안고 황제주라든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판매액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을 보면 중국 수입률이라든지 프랑스 제품들의 수입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가져왔고 그거에 걸맞는 매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특히 2010년대 같은 경우에 한국 화장품들의 전성시대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020년 들어서부터 한국 화장품들의 인기가 중국 내에서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점. 물론 광군절도 그렇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큰 행사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소비주들이 항상 이벤트에 맞춰서 주가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요. 다만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군제라는 이벤트에 따라서 한국 화장품이 정말 수혜를 볼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특히 뭐 작년 광군제부터 좀 나왔던 결과이기도 한데 실제로 작년 광군제도 그렇고 올해 6.18 데이도 그렇고 한국 화장품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우선 올해 6.18 데이 실적들을 한번 봤을 때 사진 한번 보고 갈게요. 중국 6.18 데이에서 화장품 카테고리별 순위인데 뷰티, 스킨케어, 색조 부분을 보면 대다수가 우리가 아는 브랜드에 백화점에 좀 이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 로레알이라든지 랑콤 혹은 맥, 에스티로더 이런 쪽입니다. 그렇네요. 뭐 색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프랑스 제품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여전히 선호도가 높다는 점. 그런데 여기 라인 안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없어요. 우리 화장품 뭐 설화수라든지 후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카테고리별 순위를 보면 순위 내에는 없습니다. 특히 여기 별표가 좀 찍혀 있는 기업들은 중국 현지 브랜드인데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점점 순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리를 실제로 중국 현지 브랜드가 대체가 되고 있는 모습들. 당시에 6.18 데이 때 화장품이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당시에 좀 실적이 부진하면서 그 좀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당시에 매출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실적 발표 때 그때 이제 실적을 내비치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실적을 내밀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좀 실적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고 작년 광군제 같은 경우도 보면 순위권 그러니까 10위권 이내를
를 광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작년 광군제의 성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충격적이었다는 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중국 시장 쪽에서의 아무래도 소비의 양극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점점 소비를 할 때 중가와 저가 라인이 있으면 좀 저가 쪽에 손이 더 많이 가고 중가와 고가 라인이 있으면 아싸리 고가 라인을 더 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화장품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점. 고가 라인을 살 거면 아예 프랑스 제품을 사던가 혹은 저가 라인을 살 거면 좀 더 저렴하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는 중국 현지 브랜드를 사거나 MZ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애국 소비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 것을 사기보다는 우리나라 것을 사자. 특히 그들이 자국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중국 화장품이 품질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다면 점점 품질이 상향화가 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것을 사용해도 좋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라를 것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한국 화장품들의 자리가 점점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3분기 대형사들의 실적 또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이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에 더해서 3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내의 의존도가 좀 높긴 합니다. 물론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에서 희비교차가 나오긴 했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지만 LG 생활건강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중국 내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시아 쪽에서의 매출 절반이 중국 쪽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의 의존도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이 좀 자리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다른 기업들, 다른 화장품 기업들 대비했을 때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어둡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한국 화장품 중에서 실적에 대한 부진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LG 생활건강입니다. 이런 얘기 조금 그렇긴 한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때문에 좀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움직임도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다는 점. 특히 LG 생활건강의 후가 중국 내 의존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의존도 자체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매출 단으로 봤을 때 중국 매출에서 후의 매출 비중이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후가 화장품 전체 매출에서 50%가 넘는 수치를 감안을 한다면 여전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아직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은 좀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봐야 하는 점이 그동안 중국 내에서 소비가 둔화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조금씩 회복이 된다 쪽에 조금 더 치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광군제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우리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눈이 확 뜨이는 게 오늘의 보험에서 2번 있는데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님의 지수가 비리비리하다. 그리고 우리 김시은 팀장의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였었죠? 저 지금 딱 듣다가 아싸리.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하셔서 귀 쫑긋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여전 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중국과 비중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헤드라인 내용을 풀 때는 중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형 화장품사들의 실적이 좀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좀 내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사진을 한번 보면 가운데가 뚱뚱한 중국 화장품 수입의 국가별 기여도 추이인데 2010년 후반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들의 비중이 뚱뚱했지만 점차 얇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들의 실적을 봤을 땐 더 이상 중국 모멘텀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봐야 한다. 실제로 보면 화장품 기업 굉장히 잘 움직인다라고 해요. 증시 보면. 그런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보다는 중국 외의 모멘텀, 그러니까 중국 외의 지역,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매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신고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주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봐야 한다. 그럼 지금 집중을 해야 하는 건 화장품 섹터 내에서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중국 외의 모멘텀, 특히 중국 외 기업에서 강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으로 보면 VT라든지 클리오 같은 종목이 있고 ODM 쪽으로 보게 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쪽에서 요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화장품 섹터에서 좀 더 관심 가질 쪽은 ODM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 시장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ODM 쪽에서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앵커님께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화장품을 좀 많이 사는 입장인데 기존에는 일정 브랜드에만 충성하면서 그 브랜드를 많이 샀다면 요즘은 올리브영 가서 마음에 드는 색깔, 마음에 드는 질감 있는 립스틱 이런 걸 많이 삽니다. 그냥 브랜드 안 보고 색감, 질감, 혹은 인플루언서 이런 거를 좀 따지면서 사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원브랜드 샵에서 H&B 스토어로 좀 옮겨갔다는 점, 유통 채널이 변화하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한 2010년 초반대와 비교를 하면 중소 화장품 기업 자체가 약 6배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ODM 쪽이 더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왜냐하면 대형사는 몰라도 중소형사들은 제조시설이 없어요. 제조시설은 없는데 지금 인디 브랜드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화장품 트렌드는 3개월이면 바뀝니다.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군이다 보니까 그거에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시설이 없다면 내 제품을 만들어줄 제조사를 찾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화장품 제조사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대다수가 한국 제조사라는 점을 보면 지금 화장품 트렌드를 봤을 때 ODM 쪽 특히 한국 화장품들의 한국 기업들의 ODM 쪽에서는 조금 더 수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기술 격차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ODM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ODM 쪽에서의 구조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일본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제품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기초 그러니까 뭐 선케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한국 화장품들의 인지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미국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 라인을 뚫어줬다는 것 자체가 매출에 대한 성장폭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관련했을 때
좀 실적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시장 전반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ODM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핵심 키워드 중국과 비중국, 이제는 중국은 거들 뿐 비중국 즉 일본이나 북미, 유럽 쪽에서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화장품 ODM 업체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OEM과 ODM의 여기서 조금 더 차이점이 ODM 같은 경우가 제작부터 설계 그리고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종목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화장품 내에서도 이게 가능케 하고 또 옥석 가리기로서 지금 하반기를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바로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OD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ODM 4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는데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대다수의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3분기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ODM 관련 기업들 대다수에서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에는 CNC 인터내셔널에서 조금 걸리는 점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 부진하다는 점.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보다는 그 외의 흐름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다만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살짝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 구조적인 성장세에 덧대어서 보면 CNC 인터내셔널도 올해 그리고 내년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접근을 하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코스맥스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인그루드랩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ODM 쪽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특히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ODM 쪽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점으로 보게 됐을 때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선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엔 3분기 역대급 실적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 실적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특히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적 대비했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들, 특히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코스맥스가 다른 ODM들 대비했을 때 약간 주가가 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중국 모멘텀이 조금 많다는 점, 중국 매출 비중이 약 30%가 좀 넘는 수치예요. 다른 ODM 기업 대비했을 때 중국 의존도가 살짝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관군제도 있고 앞으로 중국 화장품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 현지 화장품사가 인기를 계속 얻게 된다면 이들 기업은 제조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현지 화장품이 팔리기 위해선 결국 ODM 쪽에 오더를 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오히려 중국 현지 화장품이 인기가 많다라는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가장 크게 코스맥스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면서 코스맥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가 한 달 반 정도 부진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4거래일 전부터 다시 한번 윗꼬리가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라인 때부터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굉장히 투신, 연기금, 금투 쪽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실적 함께
관심 있게 보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좀 주가의 상향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인그루드 랩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인그루드 랩 같은 경우에는 좀 화장품 ODM 쪽인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약 38%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북미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미 내에서 국내 2위 ODM 업체입니다. 그만큼 북미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선케어 쪽에서의 판매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선케어가 미국에서는 OTC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선 FDA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근데 바이오 섹터에서 FDA 승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잖아요. 그만큼 FDA 발음이 안 되네요. FDA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고 중요한 모멘텀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을 보면 북미에서 선크림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쪽에서 인그루드 랩이 큰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의 두 번째로 이 기업에서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사진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차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수급 나오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조금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기관 쪽의 투자자를 보면 두 번을 빼고 대다수가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들. 특히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연속적으로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앞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정 라인대를 뚫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그루드 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라인대, 그러니까 13,000원 라인대를 뚫고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해 나가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ODM 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쪽은 인그루드 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인그루드 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일면 수혜 섹터로 코스맥스와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 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시은 팀장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면서 이 세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장품 ODM 관련주 그중에서도 우리 김시은 팀장이 꼼꼼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온 세 종목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계속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심택 그리고 펀더멘탈로
영원 무역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주가가 이렇게 강한 데가 어디죠? IT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강하죠. 근데 같이 지금 강해지고 싶어하는 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PCB라고 쉽게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심텍, 어제 뭐 삼성전기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삼성전기 주가 오르면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죠? 화웨이 핸드폰이 중국에서 애플보다 좀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올랐는데 삼성전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뭐 넣고 싶은데 뭐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삼성전기 분위기가 가끔씩 좋아질 때만 보셔라 이런 얘기고 굳이 심텍을 골라온 이유는 심텍이 그래도 가장 어제 강세가 최근 강세가 조금 더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소폭이나마 흑자로 돌고 4분기부터는 정상화되는 이런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서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요. 제목을 제가 메모리 회복 사이클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D램 쪽에서 이제 어떻게 가격이 조금씩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재고 조정이 세트의 재고 조정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은 아니겠느냐. 그거와 사이클을 맞물려 가지고 이쪽 기판 쪽에서도 뭐 이제는 바닥권이고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소폭이나마 흑자전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분기 가서는 뭐 200억대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뭐 스마트폰, PC, 서버 이쪽에서는 수요 약세가 이제 이어지고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감소, 그 증가율 자체가 많이 줄고 있다 이게 플러스로 돌았다가 아니고 증가율, 감소율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 이제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SIP 그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이제 웨어러블 있지 않습니까? 그 웨어러블에 이제 들어가는 기판이고 GDDR6 이거는 이제 게임 콘솔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래픽 이쪽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이쪽에 비메모리용 기판 쪽에서 조금 좋아지면서 이쪽에서 그 셋업체의 수요를 조금 상쇄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여기는 제목을 24년은 정상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할인 국면에 있던 거를 이제는 좀 다시 정상화하면서 멀티플도 좀 상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가 정상화될 거다. 그러니까 멀티플도 지금까지 적용하던 거 말고 더 조금 위쪽으로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윗단으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를 46,000원을 올렸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메모리 쪽 사이클도 지금 돌고 있고 비메모리 쪽도 계속적으로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끌어올린 셈이 됐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그 거래가 어제 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한 2주 전보다는 거래가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밸류 밴드 지금 중앙 정도, 중앙에서 조금 밑에 쪽에 있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멀티플을 상향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예전에는 멀티플이 여기까지도 올라갔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중앙 하단에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조금 끌어올려서 좋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밑보다는 위쪽을 좀 바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포워드 PR 보니까 심텍 14.2배입니다. 이 포워드 PR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죠. 그렇다고 아주 높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습니다. 시장이 뭐 10배에서 11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의 PER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거나 지금 적자 상태 그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영업 정상화가 되는 내년을 조금 당겨서 보는 이 포워드 PER입니다만 14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저희가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날 때 좀 생각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13.6배 여기보다는 약간은 지금 앞서 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정상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될 때는 고퍼를 사가지고 나중에 이익 많이 나올 때 저퍼에서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퍼이기는 하지만 지금 바라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먼저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대비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좀 보겠습니다. 심텍 17%고요. 다른 그 관련 기판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목표 주가가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핵심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심텍,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 무역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을은 의리주의 계절인가 이런 얘기예요. 가을 되면은 이제 좀 추워지잖아요. 오늘 벌써 비 오면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외기 온도가 지금 17도, 18도 이쪽으로 갑자기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이미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는 거는 지금 선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 양산이 이미 막 끝난 것도 있고 아직도 하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의리주의 계절일까요? 의류는요, 패션은요, 벌써 한두 시즌을 먼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내년 벌써 스프링, 서머, 그러니까 SS라고 하죠. 이따가 용어가 나오겠습니다만 내년 스프링, 그러니까 봄이죠. 서머, 여름입니다. 내년 봄, 여름을 겨냥해서 벌써 지금 어떻게 지금 생산할까 이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곧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재고가 지금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도 줄고 있어서 지금 사이클이 바닥권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징후가 있어서 제가 좀 골라왔습니다. 어제 한세 시럽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영어무역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세 시럽을 대장주로 보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영어무역에 더 수급 같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영어무역을 택했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했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고객들이 스프링, 서머, 그러니까 내년 봄, 여름부터 그 재고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재고 부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QOQ라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사이클을 보시면 내려가는 사이클인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의류가 좀 안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재고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재고 줄여. 그러니까 공급도 줄여.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냥 줄일 수가 없잖아요. 내년 가면서는 이제는 조금 턴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이클을 보시면 제목이 미국 도매 의류 순 공급 재고 이렇게 그 선을 커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재고 사이클을 이렇게 실선으로 해놨는데 이미 재고 사이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월부터 벌써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고 더불어서 공급도 이제 따라오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도 이렇게 턴을 하죠. 그러니까 내년 스프링 서머 보면서 어느 순간에 턴을 하는데 그게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24년이 더 중요하다. 지금 뭐 3분기 실적 좀 안 좋을 건데 그거보다는 24년을 좀 바라보고 가자. OEM 사업부 경쟁력 좋다. 그래서 마진이 뭐 20%, 25% 이렇게 나오는 OEM 사업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원래는 ODM이 높은데 여기는 아주 이상하게도 OEM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4년 모두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주도하면서 거래량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밴드 하단에 있고요. PER로 봤을 때도 아주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쌉니다. 4.0배. 이렇게 싸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60%인 영어무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심텍, 펀더멘탈로 영어무역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커지는 확전 가능성과 국채금리 급등,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올해 중국 화장품 수출도 K뷰티, 광군제, 수혜볼까, 키워드는 중국과 비중국 중심 매출 성장 화장품 ODM 기업을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심텍,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진행 중인 심텍을 센티멘탈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펀더멘탈은 영원무역,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중간 배당 지급으로 투자 매력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는 영원무역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